연준은 성장과 물가 중에서 물가를 잡겠다고 결정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빅베이스 나오는 그러나 내년에 환율 때문에 좋아지는 지금은 아직은 힘든데 하반기 정도에는 충분히 쳐다볼 만하다 이렇게 봅니다. 올해 같은 해는 그래서 PER을 보고 투자하면 안 되고요. PBR이죠. 함께 틀리면 안 잘리는데 혼자 틀리면 잘리거든요. 네, 오늘 모신 분은 리치고 인베스트먼트의 CEO시죠. 대표이신 홍춘욱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우리 한 2년 만에 뵙죠? 네, 하여튼 이렇게 다시 모셨습니다. 자, 이제 지금 우리가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연준의 어떤 조치들, 금리 인하나 긴축, 금리 인상과 긴축, 이로 인한 주식시장, 그 다음에 세계 경제에 미치는 이 엄청난 그 변동성. 일단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인가요? 뭐 자연스러운 일이긴 한데 이제 운도 없었죠. 일단 2020년이랑 2021년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미국 중앙 정부가 2조 달러랑 3조 달러를 풀었어요. 그래서 트럼프 재난지원금, 바이든 재난지원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총액 한 5조 달러 정도를 풀었는데 미국 GDP가 20조 달러니까 거의 뭐 한 25% 정도를 푸른 거예요. 그렇게 너무 돈을 많이 푸니까 당연히 경기가 뜨거워졌고 그 경기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부동산 쪽에서 인플레가 시작됐죠. 그래서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 분명히 사실인데 여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면서 국제유가가 이렇게 급등해 버리니까 이제 여기 공급 쇼크까지 이제 또 그렇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수요가 되게 강해서 인플레가 나는 데다가 여기에 공급 쇼크까지 가세를 하게 되니까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가 난 거고요. 그래서 미 연준은 일단 공급 쇼크에 대한 대응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건 뭐 셰일 오일이 생산이 늘던가 아니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끝나던가 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결국 국내의 강한 수요를 꺾어서 이걸 통해서 경기를 불황을 만들더라도 지금은 일단 인플레를 잡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정부들이 뿌렸던 돈 거기에다가 운 없게 전쟁까지 터지는 이 과정에서 이제 연준은 성장과 물가 중에서 물가를 잡겠다고 결정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준의 결정,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경기 침체를 용인하겠다 이거잖아요. 이게 과연 우리 주식시장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건 확실한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에 뭐라고 할까요? 그 주도주가 기술주잖아요. 그렇죠. 기술주는 금리 인상에 취약하죠. 그래서 기술주들은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스타일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업 레버리지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아마존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존, 테슬라처럼 어마어마한 R&D 비용과 또는 물류창고 비용을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마구마구 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그걸 버닝이라고 하는데요. 돈을 태운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엄청 뽑고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합니다. 뭐 넷플릭스가 얼마 전까지 그 수십 개의 드라마를 같이 투자를 하고 그렇죠. 한국에 뭐 수백억씩 그렇게 쏟아온 거 보셨죠. 그러니까 돈을 벌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물량으로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를 좀 지배하려는 네트워크를 지배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돈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높은 또 재무 레버리지에서 나오죠. 이게 바로 뭐냐면 차입이나 혹은 증자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2020년 한 해에만 증자 3번 했고 쿠팡이 작년 한 해에만 증자 4번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오를 때 계속 증자를 합니다. 그리고 증자를 함으로써 주주에게서 돈을 빨아당겨서 그 돈으로 투자를 해 재무 레버리지도 높고 영업 레버리지도 높아요. 근데 금리가 딱 인상되는 순간 이 모든 고리가 끊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금리 인상을 통해 경제 성장에 브레이크를 걸겠다고 했으니까 매출 성장이 제동 걸릴 수 있고 또 더 나가서 주가가 당연히 흔들리는 상황에서 또 금리가 지금 미국 10년물 국고금리를 매입하면 3% 이자를 주는데 달러 이자로 10년 동안 이자를 3%씩 주는 거 또 모기지 채권은 6% 이자를 30년 주거든요. 이 정도로 높아져 있는 그런 이자 상황에서 과연 증자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느냐. 더 나가서 또 기업이 증자를 못하면 회사채밖에 없는데 테슬라가 2018년 금리 인상 국면에 회사채를 찍었는데 그때 이제 더블 B 등급이었죠. 그래서 회사채 금리가 5%가 넘었었던 기억이 나면 8년짜리 회사채를 찍었는데 그 뒤에 한때 금리는 또 8%도 넘어갈 정도로 힘들었었죠.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빚을 내서 적극적으로 또는 빚이라는 게 이제 채권으로도 지고 주식으로도 진 이 빚을 어떻게든 성장으로 보답해야 되는 게 기술주 성장주의 특성인데 이 둘 다가 지금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나스닥 시장이 더 많이 빠지고 또는 그에 기반돼 있는 여러 가지 성장주들이 뭐 메타 같은 경우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반토막 났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업들이 속출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특성이 있다. 그래서 금리 상승하면서 불황을 이끌겠다고 하는 순간 성장주가 맞는 거고 우리는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으로 통칭되는 이른바 이제 언택트 수혜주로 시장을 주도했던 성장주들이 지금 가장 힘들고 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주식시장이 나스닥 뭐 고점 대비 한 30% 빠졌다고 하죠. 문제는 이제 이 경기 침체라는 게 이야기 되기 전에 이게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긴축에 대한 이슈 때문에. 근데 인플레이션을 결국 못 잡아서 경기 침체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이 상황. 그렇다면 지금 고점 대비 30% 빠진 이 상황에서 더 빠질 것이냐. 이게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모멘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아직 살 때는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제 나스닥이 200주 이동 평균에서 강한 반등, 지난주 6% 올랐죠. 강한 반등을 보여준 건 대단히 좋은데 거래가 별로 없었어요. 이게 뭘 뜻하냐면 아마도 반대 매매가 아직 예전처럼 그렇게 아주 심하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마진 콜이 미국도 우리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반대 매매잖아요. 근데 미국이 더 많아요. 미국이 더 많아요? 2021년 피크 때 3천억 불 정도 증가했었어요. 1년 전 대비. 그게 지금 청산되고 있거든요. 뭐 허공에서 대략 한 몇천억이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돈들이 이제 허공에서 청산되는 과정에서 거래가 터져야 일단 이게 가장 의미가 있는 모멘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역헤드 앤 숄더에서 바닥에서 거래가 터져야 되는데 아직 거래가 그렇게 그래서 모멘텀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기는 좀 그런 식이고요. 반대로 저 같은 가치 투자를 좀 추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늘이 준 기회죠 지금. 왜 그러냐면 뭐 일단 고점에서 30% 폭락하는 과정에서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버크셔 해서웨이도 한 20-30% 빠졌거든요. 그래요? 예, 존슨앤존슨도 그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P&G, 프록트앤갬블도 그 정도 빠졌고요. 애플도 그 정도 빠졌죠. 거의 뭐 옥석 구분 없이 빠지고 왜냐하면 이게 마진콜 당할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봐도 미래를 장악할 가능성이 있고 이익 전망도 대단히 좋고 그리고 자사주 꾸준히 매입해주는 그리고 P&G 같은 경우는 배당도 엄청나게 잘 주는 회사들이 주가가 고점에서 한 20-30%씩 다 빠지고 심지어 50% 빠진 그런 기업들도 종종 있단 말입니다. 뭐 어도비부터 시작해서 찾아보면 되게 많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뭐 주식시장에서 밸류의 입장에서 종목을 찾는 사람들은 뭐 지금이 하늘이 준 기회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주식을 사고 있는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매크로 입장에서는 아직도 바닥은 아니죠. 왜냐하면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한 45 정도 가야 바닥인데 아직도 지난주에 발표됐던 미국의 그 S&P 글로벌 미국 제조 PMI가 있는데 이제 요거는 ISM이랑 다른 겁니다. 여기서는 52 정도. 그러니까 떨어지려면 박살이 나야 되는데 매크로 지표가 박살이 나야 바닥인데 아직 그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만 박살이 났지 제조업 지수가 아직 박살이 안 났어요. 그럼 제조업 지수까지도 박살이 나야 된다? 네, 그럴 때 애널리스트 이익 전망이 하향 조정되거든요. 애널리스트 이익 전망이 가파르게 하향 조정될 때가 지나고 보면 대부분 바닥이에요. 애널리스트들이 자기들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게 그게 거의 자기 생사를 찢는 고통을 느끼거든요. 그렇죠. 그럼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후행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아니요, 남들이 거야. 조정할 때 같이 하죠. 내가 먼저 모든 첫 번째 주자가 돼서 모든 게 시선이 집중되기보다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모델에 따르면 그 첫 번째 주자들이 항상 최고의 이코노미스트이거나 애널리스트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심리적 고통이라는 게 엄청 힘들고 또 베스트 애널리스트니까 할 수 있는 용기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제조단 그 지수가 어느 PMI. 정도 PMI 지수가 구매자 관리 지수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돼야 바닥권이라고 45 깨지면 45가 깨져야 현재는 거의 지금 52니까 52. 그러니까 이제 물론 속보치니까 바뀔 가능성은 있고요. 미국 ISM 제조업 지수는 이제 7월 1일 날 나오니까 그거는 그날 밤에 우리가 봐야 되고요. 주말에 이제 나올 텐데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는 이제 제가 몰라서 그냥 곧 나옵니다. 곧 나갑니다. 아무튼 그 지표가 그게 한 45 밑으로 깨져서 불황이 온다라고
하면서 한 번 더 패닉이 나면 이건 정말 좋은 지표인 거죠. 왜냐하면 경기라는 게 나빠져야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바닥을 확인시켜주는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또 한국의 수출이 마이너스 나야죠. 지금 이미 무역 수지 적자 나오지 않나요? 무역 수지 적자는 아무런 중요성이 없는 데이터고요. 수출의 증가율이죠. 수출의 증가율. 아직까지 20% 증가가 지난달 났었으니까 몇 달 전에 20% 있었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아직 뭐 우리나라 수출이 붕괴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제 수출이 마이너스 한 10% 나고 그러면 정말 마음 편하게 살 텐데 아직은 그게 안 보이는. 그래서 매도의 클라이맥스가 한 번 더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걸 이제 3번에 걸친 패닉이라고 부르는데 1차 패닉은 보통 이제 주식시장이 갑자기 금리의 그런 급격한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폭락하는 시기가 오고 그다음에 2차 폭락이 레버리지 청산 3번이 이제 장기 불황에 대한 공포 이렇게 저희들이 부르는 보통 이게 3번 그런 그 정말 패닉이 3번 나면 잡아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 한 2번은 나왔죠. 2번은 나왔다. 1월에 한 번 나왔고 지금 이번에 나왔으니까 한 번만 더 나오면 좋은데 이제 그때는 이미 또 가격이 훨훨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사고 있습니다. 지금서부터 그러니까 세 번째가 나오는 그 시점에 시그널이 보였을 때 사기에는 그때 이미 선반영이라는 게 우리 주식시장에는 통하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때 반등이 왜 무섭냐면 그 쇼스 퀴즈를 시키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쉽게 얘기해서 매도 친 사람들이 되감아야 되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공매도를 계속 치고 있을 거고 여기에 반대 매매가 나오게 유도하게 치거든요. 그렇죠. 원래 그 신용 매수 잔고가 많거나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주식일수록 공격 대상이 되죠. 그런 주식들에 대해서 그 청산이 완료됐을 때 되감거든요. 그때 이제 급등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려면 아직은 안 보이죠, 그게. 그래서 숏 커버 또는 숏 스퀴즈가 날 때는 매물이 없어요. 그냥 수직 상승합니다. 급반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도저히 못 쫓아가는. 네, 그때 뭐 상황이 2008년, 벌어집니다. 2009년에도 930포인트에서 바로 1400까지 몇 주 안 걸렸던 500포인트가 몇 주 안 걸려서 올랐죠. 그런 식으로 오릅니다. 그렇죠. 보통 그렇게 급반등하는 시기에 조금 조정받으면서 사야지 하는데 계속 올라가니까. 그건 뭐 이제 신의 영역인 거고요. 그렇게 해도 살 수 있는 분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번 2020년 3월에도 3월 19일 날 그 한국이랑 미국 통화 수합한 날부터 대략 한 2,400포인트까지 쉬지 않고 올랐던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받으면 사야지 뭐 이런 거는 죄송합니다만 투자를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라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예, 저 피를 공포에 철철 살아. 흘리고 있습니다. 네, 공포에 살아. 근데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에 그 서준식 교수님도 한번 모셔보니까 그분도 떨어지는 칼날을 같이 투자자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야 되는 거라고 저도 피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철철 흘리고 있습니다. 1월 달부터 사고 있어가지고요. 2,600 깨질 때부터 들어가서 계속 사고 있으니까 분할 매수하는 중인데 저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렇게 사야 될 때다라고. 왜 보시는 그러냐면 거군요. 환율이 너무 좋아요. 1,300원인데 물론 뭐 올해야 기업 이익은 나빠집니다. 이거 왜냐하면 주가 폭락하면 애널리스트 이익 전망이 후행적으로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이유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문제가 기업 실적은 또 환율 급등하고 나면 한 1년 지나면 좋아져요. 왜 그러겠어요? 결국 지금이야 뭐 환율 급변동에 기업들이 이렇게 환율 올 줄 모르고 막 환해지도 해놓고 또 비용만 터지고 수입 가격만 오르고 해서 힘들지만 이 환율이 지금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한 100원 오르면 대충 순이익이 한 10조 이상 더 난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 삼성전자만 그렇겠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수출 비중이 높은데. 근데 그 이익은 올해는 근데 잘 안 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황에 또 빅베스 하잖아요. 원래 빅베스 하는 기업들은 투자하면 안 되는 회사들이지만 아무튼 간에 그런 빅베스가 나올 가능성이 올해 기한성이 되게 높으니까 올해 빅베스 나오는 그러나 내년에 환율 때문에 좋아지는 그런 수출주들은 지금은 아직은 힘든데 하반기 정도에는 충분히 쳐다볼 만하다 이렇게 봅니다. 진짜 그 많은 그 분들이 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2분기 기업 실적에 대해서 안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했기 때문에 이익이 확 깎여 나갔을 거기 때문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러한 생각이 오히려 좋은 실적이 나옴으로써 반전의 효과로 뭔가 주가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또 기대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지금은 역실적, 역금융 장세인데
실적이 개선돼도 별로 시장에서 반응도 없을 거고요. 왜냐하면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있고 또 지표상의 이익이다 이런 폄하들이 또 있을 거예요. 이거 일단 경기가 나빠지는 게 보이는데 이익에 대한 기대는 되게 낮아져 있는 그런 레벨이고 올해 같은 해는 그래서 PER을 보고 투자하면 안 되고요. PBR이죠. 주당 순자산 가치를 가지고 이게 비싸냐 안 비싸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 8월에 PBR이 1.4배, 지금 0.9배.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BPS는 늘고 주간 빠져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적인 PBR이 1.1배 정도 되니까 지금 한 20% 디스카운트 돼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외환위기 때가 뭐 0.6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가 0.5배 정도, 0.6배 정도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심각한 패닉이 벌어졌던 시기 두 번이 거기서 한 20%가 더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닥이다 이렇게는 모르는데 한 1년을 놓고 투자할 사람이면 살만하죠. 왜냐하면 1년 동안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북밸류가 한 9% 성장하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주가도 9% 오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그 1980년부터 지금까지 연환산 복리 그 수익률이 9% 정도 납니다. 주가가 7.6 정도의 주가 상승에 배당 수익률이 1.5% 정도가 나죠. 그만큼 우리가 주가 수익이 좋은 이유는 그 주가의 수익률이 좋은 이유는 BPS가 계속 늘기 때문이거든요. 그건 이제 성장주죠. 근데 성장주로 인정받지 못하는 성장주죠. 왜냐하면 이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워낙 그렇죠. 큰 나라니까. 그래서 지금 이대로 있으면 지금 0.9배지만 한 1년 뒤에 내년 6월에 BPS를 아마 측정해 보면 지금보다 한 9% 올라 있을 테니까 PBR이 0.8배가 지금 사실상 되는 거고 2년을 참으면 0.7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2년 정도 보고 투자할 사람이면 지금 주가 레벨이면 뭐 너무 고맙죠. 그러니까 요즘 사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많은 증권사들에서 이제 PER 뭐 9배 수준이다, 살만하다,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요즘은 쏙 들어가고 PBR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PER을 믿을 수가 없는 게 애널리스트 이익 전망 포워드니까 이익 전망이라는 게 좀 하향 조정이 후행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어쩔 수 없죠. 저도 애널리스트 해봤기 때문에 이게 편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네. 함께 틀리면 안 잘리는데 혼자 틀리면 잘리거든요. 그래서 또 특히 뭐냐면 장이 올라가는데 빠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무조건 해고돼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투자자들이 가장 괴로운 게 뭐냐면 남이 돈을 버는데 내가 못 버는 거. 이게 제일 힘들어요. 같이 다 잃는 그런데 거는 같이 잃으면 뭐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드니까 그냥 우리 소주나 먹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의 특성이자 우리나라 시장의 특별한 특성이 오를 때에 대해서는 전망을 틀려도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혼자 빠진다고 외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하향 조정이 되게 쉽지 않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회사에서 전화도 와요. 여기까지. 그렇죠. 하긴 저도 얘기 들으니까 뭐 부정적인 이야기 하면은 그쪽 홍보실에서 아니면 IR 담당자가 네, 저도 전화한 적 하더라. 있습니다. 뭐 이런 저도 얘기 전화한 적 들었어요.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 시장은 아직도 한 번에 더 어떤 그 조정이 모르는 거죠. 있을 수 수도 있다. 라는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생각으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중심으로 지금 담아가고 계신다. 뭐 그런데 나스닥은 안 살 뿐이죠. 나스닥은 안 산 지 오래됐고요. 지금 S&P 거품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아직도 많이 껴 있고요. 금리 올라갈수록 뭐 대충 금리 1% 올라가면 10% 조정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센시티비티니까 민감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금리에 대한 듀레이션이 길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뭐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금리 1% 오르면 나스닥 지수는 한 10%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과거의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과거 이전에 특히 지난 한 10년 동안 가치주 대비해서 성장주가 거의 2배 더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주가 지수가 100% 올랐다면 가치주는 한 50% 오르는데 그쳤고 성장주는 한 200% 오른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올랐던 것까지 생각하면 오버슈팅까지 생각하면 아직도 성장주는 좀 힘들죠. 그래서 저는 성장주 말고 가치주를 골라 산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으니까 종목에서 그렇게까지 뛰어난 뭐 피킹 능력이 있으면 어떤 시장이든 무섭지 않을 텐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S&P를 삽니다. S&P를. 근데 요즘 주가가 하도 많이 빠지다 보니까
메타, 페이스북이죠. 메타도 이제 가치주 영역에 들어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PR 기준이라니까요. PER 기준이라는 거죠. 예, 예. 성장주는 PSR로 봐야 되는데 PSR은 아직도 높죠. 예, 왜 자꾸 제가 이야기하냐면 애널리스트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해봤거든요. 그리고 저도 전화를 해봤단 말이에요. 애널리스트한테. 예, 미안한 기억이에요. 근데 위에서 하라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걸 하다 보면 애널리스트가 위축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또 애널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높은 연봉이나 자긍심도 지금 많이 사라졌잖아요. 제가 어디 이제 벤처 캐피탈에 이렇게 돈 받으러 투자를 받으러 갔는데 돈 받으러 그러니까 수금하러 가시는 거 수금하러 같은데. 갔죠. 갔는데 막 인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갑자기 그 심사역이 저한테 인사를 하시니까 꾸벅 인사를 하면서 하는데 아 박사님 저 기억 안 나시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엄청 무섭잖아요. 이게 내가 그렇지. 누구 어디서 만났는지 만났나. 모르겠는데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모 기관에 있을 때 그때 세미나 갔었다고. 근데 뭐 하루에도 세미나 갔다가 그때 열심히 공부할 때였으니까 5번도 하고 그랬으니까 뭐 1년이면 1000명 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기억해요 그걸. 그렇지. 그래서 아, 정말 죄송하다 그러고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투자를 안 하셨어요. 다음에 부탁합니다. 뭔 말 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너무 그 증권사가 힘들어요. 힘들어서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 너무너무 뛰어난 스펙들이시잖아요. 또 그렇죠. 능력자들이니까. 그래서 VC나 PF나 부동산 펀드나 뭐부터 시작해서 M&A 또 관련돼 있는 기업들 그런 데로 너무너무 좋은 데로 많이 가셔가지고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또 이런 기회가 지나면 또 잘 되겠죠. 네. 자, 그렇다면 일단 우리 홍춘욱 박사님은 일단 PMI 지수가 45 정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그널이 나와서 그럼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시장이 다시 한번 큰 변동성이 있고 난 다음에는 그때부터가 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성장주도. 네, 그러니까 저는 매크로 투자자이기도 하니까 매크로 투자자 입장에서 일단 뭐가 나빠져야 이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그죠. 좋아질 일만 남으니까. 그게 요즘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일단 악재가 터져야 그 다음서부터 예.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올라간다 이 얘기잖아요. 어젯밤에도 미국의 내구재 신규주문 좋으니까 주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리비리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이제 좀 지표가 안 좋은 걸 오히려 좋아하고 그래서 이 지표가 안 좋으면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조기에 종결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기대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는 아직은 바닥이다. 이제 이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아직은 확신 따위는 없죠. 불확실한. 그런 게 있으면 그건 잘못된 투자자고요. 근데 그런 확신을 갖고 베팅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버스에 몰빵했다는 분도 나오고 네, 뭐. 아니면은 뭐 레버리지 3배짜리 추종 샀다는 분도 나오고 갑자기 눈물이 나오세요. 제가 그 세배 레버리지 미국 나스닥 세배 레버리지는 정말 위험한 상품이니까 지금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 동영상 올린 게 있었는데 그래요? 거기 달렸던 댓글들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울컥했습니다. 또 그 악성 댓글로 또 근데 뭐 작년 8월에 했으니까 제가 좀 빨랐죠. 10월이 고점이었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미국 금리가 막 오르기 시작하는 걸 보고 금리 올라갈 때는 기술주 정말 위험하다. 그리고 차입 비용도 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암묵적인 비용이 늘거든요. 그런 이야기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식시장이라는 게 바닥 레벨이라고는 보지만 시장이라는 게 장중에 100포인트 빠졌다고 오르는 날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당장 불과 2년 전으로만 시계를 돌려도 그때 장중에 1450 갔어요. PBR 0.5배. 그러니까 뭐 이 정도로 주가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라는 건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하락은 추가적인 하락은 열려 있다. 다만 한 1년 정도를 보면 이게 거의 손해 날 가능성이 없다면 채권 같잖아요. 그렇죠. 배당도 주고 또. 그러면 CB 살만한 것처럼 가치주 중심으로. 그러니까 뭐 그런 회사들이 지금 너무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확신을 가지면 안 된다.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무섭죠. 저도 뭐 올해 잔고를 보고 있으면 그 괜히 달러 팔아서 한국 주식 사서 지금 저도 지난달 정산 5월 말에 한번 하고 이제 6월에도 곧 정산 한번 할 텐데 아마 전체 계좌는 마이너스 한 10%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환율 그냥 달러만 그냥 놔뒀으면 올해 플러스 20%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걸 계속 그걸 헐어서 지금 달러를 매도해서 한국 주식 사고 있으니까 또는 한국 국채 사고 있으니까 손실을 지금 계속 누적시키고 있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도 마음이 아픕니까? 제 계좌가 그렇게 높고 있는데 저는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스타트업 하니까 뭐 변변자는 소득도 없고 갑자기 그렇지 않습니까? 울컥해지는데. 그럼요. 그 스타트업에 이게 저 유튜브 우리 광고를 받은 걸로 제가 계속 주식 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 스타트업 지금 리치고 인베스트먼트 스타트업이죠. 여기 지금 대표로 가셔가지고 고생을 하고 계시는 중이죠. 뭐 즐겁게 하고 있고요. 그 고생은 아니고 이제 그건 제가 원하는 거는 또 근데 즐겁죠. 스타트업은 저도 뭐 워낙 그 많이 해봐가지고 아는데 그 힘들죠. 자리가 잡히기 전까지 기업에서 생기는 일들은 정말 뭐라 그러지 변화막측하거든요. 예, 더군다나 또 데스밸리도 있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확신을 갖지 말고 어쨌든 우리 홍춘욱 박사님의 관점에서는 최악의 지표가 나와야지만 좀 안심하고 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게 아직 안 나왔다. 예, 이렇게 더 편하게 물 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